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김형현 전 법제처장 모시고 저희가 이후에 벌어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감개무량하네요. 제가 정치에 첫 발을 딛고 예. 첫 방송을 여기서 했는데 맞습니다. 첫 인터뷰를 저희하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저 태어나서 인터뷰는 처음 해보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는 근데 굉장히 단련된 네. 정말 강철처럼 단련되어가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신가요? 아니, 법률위원장은 따로 있고요. 예. 저는 이제 대표 법률특보를 맡고 있으면서 예. 이제 아무래도 제가 법제처장을 했기 때문에 네.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위반되는 법률안을 이제 제가 좀 네. 최종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자, 워낙 엄중한 사항이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토요일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 가결,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서명된 것이 정본이 헌법재판소로 가고 등본이 이제 대통령실로 향하는 장면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요. 관련해서 이제 뭐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헌법재판관 그 회의를 여는데 6인 전원이 참석해서 첫 번째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일단 주심이 누가 될 거냐가 이제 굉장히 언론이 보는 주목 포인트인데요. 우리 김영현 차장께서는 누가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보면 지금 언론이 쭉 구분을 해놨는데요. 문영배 대행을 포함해서 이미선 재판관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임명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수, 정정미 두 사람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한 거고, 정형식 재판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전 대법관이 추천한 거다. 누가 제일 저요? 뭐 저희 문영배, 이미선 두 분 인선할 때는 제가 법무비서관 시절에 제가 인선에 관여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청와대 계실 때.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뭐 나머지 분들도 이제 법원에 계신 분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인지는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상황이 엄중하고 그리고 이 내란 범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 그게 굉장히 이제 절체절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괜찮겠지만 기각이 되면 개헌부터 시작할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은 국민들이 또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 탄핵 심판 과정이 어떻게 될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말씀을 좀 아끼시니까 일단 이 6인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빠르게 3인을 더 이번 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서 9인 체제로 일단은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국회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9인 체제에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절차가 도입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오늘 회의를 해서 6인 체제에서 일단 개문발차 형태로 출발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헌법재판소 법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때 6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심리조차 개시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에서 그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정은 몰라도 심리까지 못하게 하는 건 위헌이다 라고 해서 임시로 효력을 정지해놨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현재 입장은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하는데 7인 이상이 되어야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심리는 바로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 탄핵 심판 심리는 들어가지만 네. 결정할 때는 이제 예. 7인 이상이 되어야지 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얼마나 걸릴 거냐에 대한 그 궁금증과 관심도 커지는 것인데요. 일단 심리가 시작이 되면 재판 절차는 개시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과정에서 쭉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헌재 절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학습했는데 이번에 또 한번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8년 만에.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회에서 지난 토요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그리고 바로 헌법재판소로 이 정본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의결서가 그러면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건데 오늘 주심 재판관을 결정을 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심리를 일주일에 한 번 할 거냐, 매일 할 거냐, 뭐 3번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 기간을, 재판 과정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노무현 대통령 때는 2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3달.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2달이 걸렸는데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짧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달보다 더 짧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의 탄핵 사유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 범주에 있고요. 네. 그 4가지 카테고리 범주 내에서도 다뤄야 할 사건이 한 5가지씩 있으니까 한 20가지 이상의 네. 이제 사건에 관한 예. 그 사실 심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그 사실이 존재하느냐, 예. 그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위헌적인 네. 행위냐를 따져야 되니까 일단 사실관계 확정부터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20가지 이상의 사실관계를 확정을 줘야 됐는데 네. 이 사건은 딱 한 가지만 사실관계 확정을 지면 됩니다. 네. 내란죄에 해당되냐 안 되느냐. 예. 그러면은 사실 심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법률 심리인데 네. 법률 심리는 누구보다도 헌법재판관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 소요. 그러면은 최단기간에 그 탄핵 심판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한 달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 이제 아마 헌법재판관 6인 3인이 올해 말쯤에는 이제 정식으로 네. 임명이 돼서 9인 체제로 될 텐데요. 네. 일단 심리가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새로 임명되는 세 분들이 다 숙지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월 한 초순까지는 기존에 진행해 왔던 심리 과정을 이제 팔로우하고 예.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한 1월 한 10일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 투입되신 세 분도 예. 이제 이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렇게 9인이 집중해서 들어가는 날로부터 저는 한 20일 이내 끝난다. 충분하다. 사안의 성격상 예.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예. 뭐 법률 판단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내란이다라는 판단이 되는 순간 네. 그 헌법 판단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란인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이 예. 법률적 판단은 그냥 바로 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6인에서 9인 체제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단기간에 속사포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말씀 주신 대로 연말 안에 그 과정을 끝내고 그러면 1월 초에 뭐 한 그 중순 뭐 10일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9인 체제가 돼서 본격적으로 심리를 하면 1월 말에 저는 1월 말이라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제가 2년간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 한 20여 명이 TF를 구성해서 지금 그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지금 리서치하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 통상적인 제가 있을 때는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이제 연구관들이 한 20명 정도가 TF 짜가지고 이미 법률 그 쟁점들에 대해서 할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버티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11일 날 출석
하라고 출석 통지를 보냈는데 거부하고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2차 소환, 3차 소환 계속 불응을 해서 결국 뭐 이제 체포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계인데 앞서 이제 박범계 장관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또 형사법정에서 집요하게 자신의 어떤 그 무혐의다.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쨌든 피고가 이런 주장을 할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이걸 다 받아줍니까? 예컨대 증인 신청을 한 500명, 600명 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사례처럼 말이죠.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그 형사 절차하고 이 탄핵 심판 절차는 좀 다른데요. 형사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사 재판을 못 열거든요. 하지만 탄핵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의 출석이 개정 요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다툴 거라는 거죠.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그때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하거나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 사람은 탄핵 심판은 적극적으로 올 거다. 와가지고 내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그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란도 아니었고 뭐 잠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병력을 조금 동원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는 야당이 내란이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종의 궤변을 그 주장이 이제 두 가지 주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고 하나는 이제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인데 일단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은 뭐 한 번 출석으로 족합니다. 한 번. 그거를 무슨 뭐 두 번 세 번 안 부른다는 거죠. 헌법재판관들이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통치행위라는 얘기인데 이게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이미 정답이 헌법재판소 선결을 해도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굳이 판단하는데 고민거리도 안 되고요. 나머지 이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인데 이 사건은 온 국민이 증인인 사건이고요. 헌법재판관 본인들도 목격자들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뭐 그런 사건에서 이 윤석열 씨가 온갖 증거 조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한 번 정도 출석해서 본인의 주장을 길게 소명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차, 3차 계속 불러가지고 당신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봐라, 들어주겠다.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할 리는 만무하다. 전혀 그럴 성격의 사건이 아닌 아니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언론이 우려하는 대로 또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계속 주장하는 바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집요하게 한들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가 됐든 법률관계가 됐든 그래봐야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심리 오리알 사건인가 싶습니다. 일단 법률 판단은 간명한 거고요. 사실관계도 간명하지 않습니까? 딱 그 대통령 담화문 12.3 담화문과 12.12 담화문 거기다 포고령에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그 12.3 그 국회를 둘러싼 경찰과 군인들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그 방송 녹화본 그것만 있어도 사실 그 이게 내란죄에 해당된다라는 점은 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 스스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 권력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이나 국익이나 외교나 안보를 생각하면 그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물러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싸울 것이고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를 지켜달라라고 이른바 극우 보수들을 이제 선동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보든 보수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이 추천이 됐든 상관없이 헌법의 틀 안에서 위법성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신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성향 따지면서 맞아요. 뭐 이게 탄핵 심판이 보수, 마치
그 보수는 탄핵 심판 기각에 표를 던지고 진보는 찬성에 표를 던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언론이 나는 그리고 어떤 그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수준을 너무 아래로 보는 거예요. 언론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그 법률가 특히 법관들은 기존 법 질서의 최우수호를 임무로 것이 법관입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관 보고 진보라고 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중도거나 조금 왼쪽에 있을 뿐이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민변 회장하시고 이런 분들도 이제 보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문란케 한 게 내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 기존 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 지상의 임무인 법관들이 그것을 어떻게 용인을 하겠습니까? 보수든 그렇죠. 진보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상식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수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법질서, 국법질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이게 기본적인 보수의 근간인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국법질서를 다 흔들어 버리고 그걸 갖다가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본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 이 주장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대통령 윤석열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 일이죠. 내란이라는 것이 지금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수십 번도 더 부르짖은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네네. 이 내란이 자유민주 체제를 가장 극악스럽게 파괴한 행동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의회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 뭐 헌법의 여러 그 가치를 다 그 무력으로서 병력으로서 파괴하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요. 그리고 이참에 제가 한번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제가 충고를 드리는데요. 이게 이 윤석열 씨가 12.3 계엄을 통해서 한 행위가 내란 행위가 아니고 통치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국회 밖에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러면 제가 바로 내란 예비 음모 선전선동으로 고발을 할 겁니다. 내란 예비 음모. 내란과 관련돼서는요. 표현의 자유 영역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윤석열 씨 행위를 두둔하고 싶어도 이 12.3 계엄 사태를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서 통치 행위로 자꾸 퉁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그것이 바로 내란 선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국회의원들 국회 밖에서 얘기해라. 그럼 제가 바로 고발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얘기는 뭐 딴 데서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국회 밖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 기자들한테도 하고 있고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헌법 77조에 따라서 전시거나 준전시적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온 국민이 진짜 평화롭게 있다가 느닷없이 오밤중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나오고 그 포고령에 특히 그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정말 패닉이 왔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디서 처단이라는 저 북한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나 쓸 법한 단어를 쓰면서 그거를 지금 작성한 사람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아니다라고 그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85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부표를 던진 건데요. 그럼 이분들 역시도 지금 내란의 그 협력자. 저는 내란 부역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란 부역당이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그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게 통합진보당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통합진보당이 왜 위헌정당이라고 했냐면 예. 내란을 예비음모했다는 거예요. 그 이석기 씨가 그 뭐 보온밥통을 폭발물로 만들어서 경찰서를 습격할 음모를 꾸몄다고 해서 내란 네. 예비음모했고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거든요. 그거랑 지금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행위랑 어느 정당이 더 위헌적인 정당이라고 제가 보십니까? 보기에는 국힘이 훨씬 더 위헌 정당에 가깝다. 왜냐하면 통진당 같은 경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코미디 같은 코미디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의 행위에 비하면 너무나 애들 장난 수준인 거죠. 예. 근데 그런 사실이 진짜 뭐 그게 뭐 불가한 거잖아요. 뭐 예.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 그게 뭐 상상에서는 뭐 만화 영화 같은 데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준도 이당은 진짜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그 헌법 질서에 대단히 유해한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해산을 시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도 법무부 장관이 이 그 내란에 대해서 위헌정당을 제기해야 된다, 그 심판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는 그거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부 제소에 의해서만 이제 위헌정당 그 해산 네. 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텐데 예. 만일에 이제 그 새 정부가 꾸려진다면 예.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스탠스를 계속 그때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면 예.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예. 그 어떤 그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이렇게 네. 물랑케 하는 이런 세력을 해소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아마 지금 윤석열 씨도 12 담화를 통해서 제일 역점을 뒀던 게 네. 극우 보수 세력의 총궐기를 촉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담화문을 통해서. 네네. 이것으로서 계속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서서도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이고 또 하나는 이제 형사재판 두 가지가 이제 진행되고 그에 앞서서 뭐 체포 뭐 구금 구속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버티기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살길 궁리만 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씨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헌법재판소에 와서 막 주장을 한들 그거는 통용될 리가 없다, 잘릴 거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또 이제 그 뭐 출석을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버티기를 하는데 검찰이 지금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도 아까 속보 나온 거에 따르면 18일 날 출석을 하라라고 요구를 한 상황인데 그래봐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이제 출석 통지를 받은 건데 안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검찰이 2차 출석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불응하면 한 번 더 할 겁니다. 3차까지. 예, 3차까지 하고 나면 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예. 그러면 법원이 발부해준 체포영장을 들고 네. 집행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속도가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경찰보다? 빠른 셈이죠. 예. 경찰이 검찰보다 앞서려면 예. 긴급 체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빠르게 하려면 검찰보다 스텝을 빨리 가져가려면 긴급 체포 말고는 방법이 없다. 예. 긴급 체포 요건은 되는 거죠. 됩니다. 일단 범죄의 죄증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명백하고 그 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한번 우리 그 전용기 그 이륙으로 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온 국민들이 저거 윤석열 씨 도망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언론도 발칵 뒤집히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네. 짐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긴급 체포 요건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또 경호와의 갈등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여전히 그 문을 열지 않고 막고 있고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의 지위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호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긴 한 거죠.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예. 이제 긴급 체포를 못 하고 이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것까지는 경호처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막게 되면은 경호처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하기가 어렵고요. 네. 이제 고무집행방해죄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법원의 영장이 아니라 이제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게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예. 수사기관이 나서서 하게 되면은 그때는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양쪽의 이제 권한을 주장하면서 이제 좀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 점을 아마 염두에 두고서 긴급체포를 이제 포기하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앞서 그 헌법재판소 재판 연구관들이 벌써 이제 20명 정도가 TF를 꾸려가지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오늘 언론에서 어쨌든 이 준비 절차에 돌입할 그 수명 재판관 2명이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뭔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이제 언론은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되는지 첫 번째 누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되든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사건에 따라서는 수명법관이 누구인지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떠한 재판관이 해도 예.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명한 내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헌법재판관들이 그게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 대체로 보수고 거의 진보 별로 없다. 대체로 보수고 누구에 의해서 재판관이 됐든지 그에 상관없이 같은 판단을 할 거다. 다만 이제 그 윤석열 씨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이분들이 이 재판을 가급적이면 늦추고 싶어요. 그런데 그 늦추고 하는 일자가 좀 입장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3월 15일까지는 늦추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씨는 4월 18일까지 늦추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3월 15일은 3월 15일까지 늦추게 되면 다음 대선은 5월 15일 이후에 치러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5월 15일까지 나와야 선고가 돼야 돼요. 예, 대법 판결이. 예. 그러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3월 15일 이후로 미뤄야 된다. 미뤄야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상실이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주판화를 튕기고 있을 거고 윤석열 씨는 4월 18일이 되면 대통령 목 2자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몫을 대행을 통해서 이제 사실상 자신이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우호적인 사람을 새로 2명을 투입을 해서 4월 18일 이후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4명의 반대표만 확보하면 탄핵은 부결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보면 말씀 주신 대로 누가 하든 다 똑같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달 안에 조속하게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4표만 확보를 하면 되니까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 문재인 대통령 몫을 바꿔서 그러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 대행이 이 권한대행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 권한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본인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라고 본인은 믿고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열 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본인 자신이 대통령 윤석열 월드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 선거 시스템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기가 막힌 게 아니 자기가 된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뭐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 안 믿는. 그것도 다 부정선거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라고 해서 정신건강의학자들은 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망상, 피해 망상적인 생각을 가진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라고 진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다. 이제 이런 진단을 내렸다 의사들이. 그 정형식 재판관 이 사람은 이분은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분인데. 그 이분의 경우에는 그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언론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다시피 똑같다. 정영식 재판관이라고 해서 예. 뭐 여기서 뭐 기각하지 않을 것이다. 인용한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판단이 애매한 예. 사안에서는 네. 지금 언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재판관이 됐느냐가 사실상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은 그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만일에 네. 이거를 윤석열 씨가 나를 재판관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부결시켜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유를 써야 됩니다. 이유. 예. 예. 이유를 내가 부결하는 이유를 써야 되는데 네,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예.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은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수 있지만 법조사에서는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 사회가 별도로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는 예. 법조에서는 그 어떤 지위가 높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지위와 함께 어떤 법적 그런 수준 네. 이러한 것들이 따라줘야지 존경을 받거든요. 예. 그런데 형편없는 법 논리를 구사하는 사람이 법조사에서 제대로 평가받기는 어렵죠. 네.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법조사에 발 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영식 재판관이 이 내란 범죄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한다면 그 자체로 법조 사회에서는 매장이다. 죽을 때까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마저도 이 그 탄핵 그 심판에 대해서는 인용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는 예. 4월 18일 이후가 되면 내포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빙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빙의. 이 상황에서도 빙의.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 뭘까? 내가 윤석열이라면 예. 뭘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예. 빙의를 해봤더니 네.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정영식 재판관 박선영 의원을 예, 거기다가 이제 흔히 말한 뇌물 인사라는 것을 네. 했잖아요. 12.3 계엄 사태 그렇죠. 이후에. 예.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 한 표는 내가 확보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몫으로 임명될 조한창. 예. 이제 여기 이분이 보니까는 이제는 그만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예요. 그 법원 인사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주도해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을 가장 잘 아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조한창 씨도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막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고 뭐 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분이 갑자기 이러지? 라고 봤더니 이상민 장관이 제 시야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상민 장관이 입김이 작용한 인사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 조한창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상민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학 동기고 연수원 동기?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정보는 전부 그냥 친구 뭐 몇 년 지기 뭐 40년 지기 뭐 이러면서 어쨌든 이 업무의 그 정통성이라든가 예컨대 전문성이 있다거나 이런 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뭐 술 친구 막 다 이렇게 해서 맺어지니까 조한창 변호사도 그러면은 좀 그런 판단 할까요? 그 정영식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똑같다.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은 근데 제가 왜냐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법조가요. 법조 사회에서 기이한 법 논리를 가지고 이른바 법기술을 부려서 도저히 그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있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도무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런 결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영식, 조한창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 또한 검찰도 지금 수사권도 없는데도 주요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주요 이 내란 범죄의 가담자들을 전부
저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꼼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조인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고 존경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또 꼼수를 부려서 자기들 편을 확보할 거다. 이런 의심을 갖고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꼼수를 부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왜냐하면 수사를 자신들이 주도해서 하게 된다면 누구를 내란죄 빼고 넣을지를 검찰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권력이 되는 거죠. 내가 이쁜 사람은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봐주고 아주 국민 눈에 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검찰 판단에 의해서 빼고 넣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권력입니다. 이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장난을 칠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너무 명백하게 눈에 들어오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헌재에서 정상적인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 1월 말이면 탄핵 심판 절차는 마무리될 것이고 그 결론은 인용이다. 그러면 전원 인용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전원일치. 전원일치. 제가 아까도 그랬다시피 결정 이유를 써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안들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정말 엉터리 판단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러는데 그런 사안들조차 반대 논리를 구사할 수 있는 사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댓글창에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대법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 또는 그 전국의 그 검사장급 이상들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아니 검찰을 없애야죠. 검찰을 없애야 된다. 국민 투표가 아니라 검찰을 없앨 생각을 해야지 왜 검찰을 놔두고 투표를 할 생각합니까? 검찰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만들고 그리고 수사는 국수본으로 통합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저희는 이제 국수본으로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중수청을 별도로 만드는 걸로 우리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국형 FBI를 똑바로 만들자.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쭙지 못했으나 오늘 반드시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없고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12.3 계엄 사태를 막아냈는데요. 지금 염려하듯이 탄핵 결정될 때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국은 순리대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행동은 매일 집회를 한다고 예고를 했고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 자유통일당도 광화문에서 또 헌재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과 국민이 또 갈려서 막 집회를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고 다투는 상황이 또 정치 세력 때문에 또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정말 국민을 싸움 붙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박근혜에 이어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씨가 정말 나쁜 게 끝까지 나쁜 짓을 하고 간 거거든요. 마지막 12.12 담화가 결국은 구구 보수 세력이여 총 걸게 하라라는 메시지거든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네, 참 나쁜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을 우리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참 우리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진짜 투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아마도 이제 헌법재판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저희 편의점에 모셔서 전문가 해설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